안녕하세요. 시사 팩토리 자매 방송 정치 팩토리 진행을 맡은 강승복 엔지니어입니다. 저희가 벌써 정규 방송 3회째를 녹음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지난주부터 영상까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미담인지 확인 가능해요. 미담 정치. 네, 저희를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정치 팩토리를 검색해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방송을 포함하면 벌써 6회나 방송을 했는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아까 말씀드렸던 미남 정치 해설가 이태인 씨, 그리고 이항희 위원장님, 이동훈 변호사님 계십니다. 서로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타칭 정치 미남 해설가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타칭? 타칭이라 하자. 네. 저는 이제 방송이 끝날 때까지, 이 시스템이 종료될 때까지 저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위원장님? 청취자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입춘이에요.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춥죠. 네.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휴가인데 날아왔습니다. 휴가 때 이거 진짜 너무하다. 휴가 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제 정치 팩토리에서는 동남권 언론, 정치 형태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 지형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지금 이 사람 시간에는 그 지형 가운데 계신 한 분을 인터뷰합니다. 바로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정치 푹 시간에서는 울산의 땅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정치 이야기하는 방송에서 땅 이야기라니 주제를 잘못 잡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 지난 2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가운데 울산의 한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나왔습니다. 그 땅은 농지로 나와 있는데 한 평당 가격이 무려 399만 3,277원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는 안용호 울산 중구기초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2부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약간만 수정할게요. 네. 울산 한 국회의원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고 2부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정치 팩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 네, 오프닝에 이야기했던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유명하시지만 자기소개랑 포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이제 들려요. 네. 네. 의원님, 들었어요. 네, 너무 유명하시지만 자기소개랑 포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전화 연결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예. 네. 잘 들립니다, 이제. 네. 그래요? 괜찮아요? 네네네. 네네네. 네, 의원님 그러면은 자기소개랑 시장 포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현주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대학 가면서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르노 삼성 자동차하고 또 SOL 여기서 또 근무를 하고 SOL에서는 상무까지 하고 정치권 입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입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부산에 와서 지금 부산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부산은 저한테 있어서 친정 어머니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부산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경제인 출신으로서 부산 경제를 살리는데 꼭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성추행으로 일어난 또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정의 개혁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지금 울산시 그리고 부산 그리고 이제 경남권 세 곳이 뭉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물론이고요. 네. 더 크게 우리가 경제 공동체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울경 통합, 행정뿐만이 경제 통합이 우선돼야 되겠지만요. 네. 어쨌든 부울경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어떤 도시가 아주 대규모로 커지고요. 네. 그래서 1000만 도시를 최소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글로벌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제가 지도를 거꾸로 돌려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한반도의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태평양, 동북아 태평양의 중심 도시로서 일본 남부, 중국 남부, 그리고 대만,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그 경제 공동체 중심이 되겠다. 이런 더 큰 포부를 갖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멋진 비유네요. 의원님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현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결정에 대해서 의원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네. 제가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우리 당이 어영부영 혹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 우리 정권 때까지도 그냥 예외 없이 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사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부산의 발전과 비전을 위해서 반드시 공항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제가 부산시장을 나가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부산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을 떠나서요. 네. 제가 예전부터 2014년 15년부터 국토 있을 때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공항이 우리나라의 공항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남부에. 네. 지금 인천공항만 가지고는 이런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가 없고요.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공항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남부에. 그래야 남부의 산업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 공항은 반드시 항만과 인접해야 된다. 그래야 항만과 공항 그리고 철도, 육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복합 물류의 기지로서 이 물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부산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북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의 어떤 핵으로 우리가 활약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큰 비전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덕신공항은 저는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해야 되고 사실 이미 늦어버렸어요. 네. 한 15년, 20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나라는 벌써 앞으로 한참 가버렸습니다. 베이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고 이 가덕신공항을 경제성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공항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공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산업 경쟁력 확보할 것인가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공항 주변에 제가 이제 공약을 했는데요. 네, 의원님 일단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이제 견해는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있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부산이 국제금융 중심지 지정된 지 12년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움직였지만 사실 민간금융업체는 여전히 여의도에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울산, 경남 지역 혁신도시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만 이전이 되고 민간기업은 여전히 서울에 있어요. 네네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봤더니요. 금융 중심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오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금융의 수요가 있으면 기업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금융의 수요는 뭐냐? 돈이 필요한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의 배후가 되는 산업이 아주 이렇게 용솟음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어떤 자금 그리고 금융의 금융의 수요가 발생하는 배후 산업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 발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모든 금융이 다 부산에 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부산이 앞으로 금융의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폭발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발전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물류 허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류 허브로서 이제 아까 그 가동 신공항 이런 거하고 뭐 터널하고 전 다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네. 여기가 물류 허브로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많은 어떤 원자재의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럼 마치 싱가포르처럼 싱가포르 이제 원유 거래 원자재 시장들이 세계적인 시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합이나 이런 선물 거래가 발생하고 또 그래서 금융기관 모여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러면- 것처럼 네네. 부산도 이제 그렇게 돼. 그러니까 배후 산업이 먼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금융기관들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배후 산업이 물론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외국계 기업 근무 이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 최근 이제 르노차가 부산에서 철수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제2의 산업 부흥이 가능한지 부산에서 새로운 산업이 뭐 앞서 말씀하셨던 물류도 있겠지만 물류 네. 이외에 또 다른 산업은 없을까요 혹시? 그러면? 제가 추가로 첨언드리면은 사실 부산에서는 그 제조 산업이라는 게 그동안은 거의 없었는데 르노차가 있음으로써 제조 산업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네네네. 근데 르노차가 지금 이제 뭐 물론 노조하고 협상 중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이제 뭐 철수하거나 최근에 그 기사가 나왔을 때 보면은 이제 르노에서 자신들의 자체 정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정비 시설을 이제 네네. 뭐 철수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러면 거의 부산의 제조 산업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음. 르노에 있었는데요. 네. 이 르노 제가 있을 때 15년 전이었는데 네. 그때 르노는 부산에서 굉장히 부산 공장이 르노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공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수출도 15년 잘 만에 됐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수익성 문제입니다. 수익성 문제.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르노차뿐만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이 자동차 그 부품 단지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의 어떤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지고요. 네. 그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르노가 사실은 전기차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전 세계에서 전기차의 그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네, 같이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르노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르노가 전기차 공장을 여기 이제 이 지금 현재는 내연차지만 이것을 점진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인프라 같은 것도 부산의 전기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 깔아줘서 네. 부산에서 르노가 전기차 쪽으로 조금씩이라도 전환하면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네. 시간이 조금 없어서 답변이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지만,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조금씩만 어쨌든 제2의 산업 부흥은 네. 뭐 르노는 자동차 부분은 그렇고요. 기존 제조업을 전환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저는 문화 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제조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네. 하던 거는 발전시키되 사실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그다음에 문화 이런 쪽으로 이 산업 비중을 다변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그러면은 그저께인가요? 그 김종인 대표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한일 네. 해저 터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뭐 부산의 경제 부흥과 관련이 되는 관계가 내용인가요?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 이제 자동차 기계 부품 단지들이 많은데 네. 네.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경쟁이 떨어져서 힘들어지고 이제 점점요. 근데 일본에 보면 큐슈 지역에 바로 이제 연결된 큐슈 지역에 넥서스라든지 자동차 완성차 공장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물류 비용이 터널로 인해서 한 20-30% 절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일본의 완성차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그 되고요.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일본의 완성차 부품이 한국에서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알지는 못하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거의 일본은 내수 시장으로 돌리지 않나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지금 보면 기술이 굉장히 품질이 좋은 부품들이 가격이 일본 내수에서 충당하는 것보다 10% 정도 더 싼 걸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그 의원님. 근데 이제 네. 터널로 가게 되면 더 싸게 돼서 사실 경쟁력이 더 배가가 돼서 앞으로 더 활로가 어느 정도는 생길 거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좀 네네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부산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건가라는 다양한 비전을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최근 그 부산대학교나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과정을 봐도 그렇고, 지금 정원 미달로 되게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탈부산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네. 서울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탈지방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부산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도를 거꾸로 돌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부산에서 지방 도시로서 부산이 뭘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네. 부산이 사실 서울에서 제일 멀거든요.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충청도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어렵고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메가시티 잘 하셨습니다만 제가 더 크게 해서 동부가 태평양 경제문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부가 태평양의 어떤 서울 수도권하고 또 다른 경제권을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부산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류라는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인재도 어차피 거리하고 또 이렇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거리하고 또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산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물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쪽으로 면에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일본하고의 거래라든가 또는 이제 홍콩이나 이런 쪽하고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서울 쪽보다 오히려 부산이 더 유리한 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더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네, 의원님. 그다음에 이제 네, 대학에 의원님,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어쨌든 이 대학 문제도 대학이 이제 특성화가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은 대학들이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난립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건 뭐 사실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 쪽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네. 행정 전문가들은 지난해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방 분권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방 분권 시대에 맞는 행정 분야의 맨파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아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요. 그 구체적으로 든다면은 뭐 부산의 행정 수준이 서울과 비교해서 5년 이상 뒤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분명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서울에 비해서 뒤떨어진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쨌든 부산은 이제 항만과 공항, 뭐 앞으로 또 가덕공항이 이렇게 들어서고 이러면 부산의 특징은 개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가로막힌 어떤 폐쇄된 지방으로 계속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 갔을 때는 정말 이 낙후되는 지방 도시의 그 어떤 비극을 면할 수가 없고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개방성을 더 부각시켜 나가면서 오히려 국제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재도 국제적으로 계속 등용하고 인재 면에서도 인재 구인이나 구직이나 이렇게 완전히 개방된 시스템으로 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후보님 그 다음 질문으로 드려서요. 네. 부산광역시장의 영향력은 부산시만에 머물진 않잖아요. 네. 이게 뭐 울산 아니면 경남권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네. 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상을 보면 울산과 경남 중심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연대도 필요한데 네. 지금 후보님이 시장이 되신다면 어떠한 좀 로드맵을 그리고 계신가요? 네. 저는 당연히 부울경의 이제 단체장끼리는 나름대로의 강력한 연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선은 뭐냐면 교통 통합부터 먼저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약한 것 중에 하나가 부울경 통합교통공사라는 거를 제가 공약을 했는데 마치 이제 미국에 본 보스턴 통합 교통망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처럼 이렇게 새 지자체가 통합교통공사를 설립을 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모든 이제 그 기획인 거죠. 그래서 네. 철도라든가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노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나의 어떤 교통권으로서 또 택시 사업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지금 각각이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와장창 통합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은 기획을 하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의원님 그 박형준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하이퍼루프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얘기한 하이퍼루프는 누가 또 비판하시긴 하셨던데, 네. 네네. 하이퍼루프는 아시다시피, 그것이 이제 가속을 하는데 한 20km, 그 다음에 정지하는데 10km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정도의 거리 혹은 중국의 대륙간 이동, 이럴 때 이제, 효용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 안에서 하는 것은 부산 안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부산 안을 이동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보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서 오히려 KTX나 네. 고속철 또는 익스프레스 지하철 같은 거를 부울경 지역에 이렇게 제대로 건설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러면 앞선 시장들 이제 뭐 오거돈 시장이나 서병수 시장과의 좀 더 다른 공약, 좀 차별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선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컬처노믹스입니다. 컬처노믹스.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산의 이제 산업 전환이 대대적으로 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가 왔고요. 네. 네. 기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하드웨어 중심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전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컬처노믹스, 그러니까 문화가 곧 경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북권에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큰가 끼가 많잖아요. 가수 유명하신 연예인들도 많고. 네. 그래서 기장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시리아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엔터테인먼트 벨트하고 그리고 북부권에 이 양산의 통도사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범어사, 금정산성, 동래산성을 잇는 전통 문화 벨트 이렇게 해서 이 문화를 상품화시키고 산업화시켜서 여기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수준을 갖다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런 구상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 또 중부권의 시장들이 많은데 오래된 시장 이런 것들도 홍콩의 몽콕 시장이라든지 파리의 그 어떤 플리마켓 이런 것처럼 네. 세계적인 시장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외자리 유치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실 이렇게 국회에 계실 때랑 지역에서 부산시장 선거 준비할 때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죠? 네네. 중앙당도 그렇고 중앙 언론도 그렇고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네. 네네. 사실 처음 느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뭐 조금씩은 느끼고 있었어도 이제 아주 실감이 나죠 지금은. 네네.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덕 신공항 그 기자회견 할 때도 네. 이거를 이제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한 것도 있지만 이걸 국회 정론관까지 가서 한 이유도 이 부산시장 이슈 이게 뭐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이슈고 가덕 신공항과 저희 당이 이제 한일 해저 터널 저도 그것을 공약을 일찌감치 하긴 했습니다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 연결해서 물류 허브를 만드는 이게 남북권에 만들어지면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엄청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대폭발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산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유화되지 않고 뭐 이렇게 TK 쪽에서 일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더 우리 분발해서 이 문제를 전국의 시민들한테 부산의 이슈들을 공유하고 부산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의원님 지난번에 이제 그 기자회견 하실 때 경선 네네.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이게 뭐 불법 정치 자금까지도 뭐 쓸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네네네. 제가 쓴다는 게 아니고 그런 현실 때문에 제가 선거 운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이제는 마음을 비웠어요. 뭐 이렇게 기존의 정치 어떤 선거의 관행 이런 것을 따라가겠다는 따라가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 자체를 저는 버리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조직 선거 이런 거 안 하기로 했고 네. 그냥 이현주는 이현주식대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보면 뭐 이번에 다행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제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해서 또 그렇게 된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어떤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떤 부조리들이 결국은 나중에 인허가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호소드린 것처럼 이건 결국 국민들이 참여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십시일반 진짜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정치권 주변에서 이렇게 선거 운동하거나 지지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변화해서 정말 바깥도 이렇게 밥도 자기가 스스로 사 먹는 이런 문화 만들어야 한다. 저희는 아마 저희 캠프는 점심도 안 사주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이게 힘들었어요. 네, 사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느낀 점이 청년 정치는 진짜 힘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네네, 어쨌든 맞습니다. 청년들이 가진 게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부유하지 네네. 않고 어쨌든 그렇다면 대민주주의 대리자는 이게 참 부자만 참여하게 되는 건지 흔히 말하는 기득권만 참여하게 돼서 그들의 권익만 보호하고 대변하는 게 아닌지 참 이게 설국분 현실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정치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나 이런 자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고견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유권자들이 바뀌셔야 돼요. 네네. 유권자분들이 왜냐하면 그런 어떤 조직이 빈약하고 네. 그래도 어떤 관심을 좀 갖고 저 사람이 어떤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네.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빈약하다 보면 남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이고요.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잘 꿰뚫어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치예요. 근데 되게 관심을 안 갖지 특히 경선 과정은 관심을 안 갖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아무도 없는데 그 속에서 뭔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또 인위적인 것들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자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에서도 뭐 이렇게 경선 비용 이런 거 제발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당에 뭐 거대 정당이면 당비로 충당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공천을 할 때도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지역에서 상당히 기반이 있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어떤 경제력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 어떤 대형 건설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네. 그게 복마전처럼 돼서 나중에 누구를 위한 선거를 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의원님, 그게 저희가 이제 일반 유권자로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경선 비용이라는 게 좀 많이 드는데 실제로 좀 얼마나 들고 보통 얼마나 좀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거 외에는 안 쓰니까요. 네. 근데 공식적인 것도 이제 문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자를 네. 보내지 네. 않습니까? 그거는 후원금으로 다 회계 처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문자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역 선거는 맞아요. 그렇죠. 뭐 수백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거를 뭐 다 못 보내도 몇십만 명만 보낸다고 해도 네. 그게 뭐 기본적으로 단문으로 보내도 몇백만 원, 그렇죠. 네. 장문 보내면 몇천만 원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보낼 수가 없어요, 애초에. 맞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막 옆에서 보내는 걸 보고 있으면 그러면 너는 왜 안 보내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안 보내면 상대적으로 안 알려지는 거고요. 네. 여론조사라는 게 또 다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면 바쁘신 분들 관심이 있어도 여론조사 전화를 잘 안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직화된 세력들이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비 후보 기간에도 그런 문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인해 줄 수 없냐 아니면 공영제로 할 수 없냐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는데요. 예비 홍보물을 보내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제가 보내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콘텐츠는 다 만들었지만 돈 때문에 못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국회의원 때는 의정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다 할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편 요금이 할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개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의원님 저희가 조금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네.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성추행으로 일어난 보궐선거고요. 네. 또 뭐 제가 쭉 말씀드린 맥락에도 있었지만 제가 알던 거랑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었으니까요. 네. 광역단체장 선거를 나오면서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이 선거 과정과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보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그렇죠. 공정하고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돼서야 과연 그렇게 시정이 펴질 수 있겠냐,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정말 저는 어떨 때는 좌절감 같은 거 느끼게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떻든 근데 이현주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번 선거가 저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어떤 개혁과 혁신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그렇게 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듣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모셔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인터뷰 좀 진행해봤는데 다들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전 좀 의아했던 게 네. 사실 호불호는 있지만 이현주 의원 정도면 스타급 정치인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정치인조차도 국민들에게 본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네. 고민하고 있고 그게 또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때문에 고심이 깊다 이런 얘기하니까 정말 의아했어요. 사실 사실, 국민들에게 관심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돈 안 드는 선거제도 만들 수 있는데 네. 국회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심지어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다당제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인 선거제도 개혁안 자체를 왜곡시켜가지고 비례의석 정당까지 출연시키고 그렇죠. 지난번 한국의 선거 패해졌죠. 민주주의를 거의 후퇴시킨 장본인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네. 들으면서 이건 좀 심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담론이 지금 기후위기와 불평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국회 안에서 기후위기 변화 대응법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나 해저 터널 문제 다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그런 걸 뻔히 아시는 분이 선거가 목전에 있다고 지금 단지 표심 때문에 그런 사실 큰 틀에서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닌가 저는-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부산 현실에 대해 지금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금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대부분 이제 말씀 주셨던 뭐 물류 단지나 이런 구상안들은 지금 이미 부산에서 검토가 끝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사실 그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는 이미 다 나왔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물류로 통과할 수 있는 그 이제 도로 안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제한이 될 네. 상황이고 그렇죠. 오시리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건설이 다 돼 네. 있어요. 네. 아니 뭐 건설이 다 돼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계속 다 계속 나가- 건설 중이죠. 예, 지금. 건설 중이 있는데 사실 그쪽에 발달한다고 다른 쪽에 못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렇죠. 컬처랜드가 네. 부산에 쉽게 말하면 오른쪽만 되고 오른쪽만 지금 왼쪽은 해운대 다 쪽에만 죽어가고. 싹 네. 올라오고 왼쪽은 네.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 사실- 내에서도 예. 사실 사실 불균형과 불균형이 편차가 너무 어마어마한데 크죠. 네. 이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아우 태인 씨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인터뷰?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입장으로 봤고요. 스타트업 대표로서 내가 부산에 있는 대표면 어떨까? 그리고 부산 시민 그냥 온전히 직장을 다니는 시민으로 봤을 때 근데 부산에서 스타트업 할 수 있어? 네? 부산에서 스타트업이 가능해? 요즘에 부산은 창업 도시로 변모하려고 아, 많은 창업 자- 도시. 진짜요? 네, 창업 도시, 창업 허브로 만들려고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입장으로 바라봤는데, 근데 현재 이현주 국민의힘 예비 후보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면 청년들이 정치 설 거는 점점 더 사라지고 네. 뭐 창업이든 문화든 한쪽으로만 너무 지켜가지 않고 있나.